늦은 오후, 구름에 가려진 햇살이 고즈넉한 시골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담벼락과 부서진 돌들이 고스란히 고요함과 쓸쓸함을 안겨주었고,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건 고모의 그 따뜻한 웃음, 정성스레 차려주었던 밥상, 그리고 늘 나를 바라보며 건네던 다정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위로가 사라지고 나는 지금 고모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다. 손에 움켜쥔 낡은 사진 속 고모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장례식장은 너무도 냉정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고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조카분이시지요? 무슨 의도인지 모를 눈빛으로 다가온 중년의 여성이 말했다. 그녀의 입술 끝에 걸린 미소는 친절하기보다 차갑고 본능적으로 나는 경계를 느꼈다. 네, 맞아요. 제가 고모의 조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조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췄다. 낯선 상속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나보다 조금 어린 듯 보였고 옅은 미소 뒤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유언장에는 당신과 제가 함께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낯선 퍼즐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유언장? 고모는 분명 어떤 말도 남긴 게 없을 터였다. 혹시라도 있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다. 고모의 비밀은 언제나 고요한 차 한 잔처럼 천천히 우러나는 맛이었지. 이렇게 허망하게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의식을 몽롱하게 둔 채 나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고모의 낡은 농가를 다시 찾았다. 먼지를 머금고 오래 묵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고모의 향기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창백한 햇살 아래 먼지 입자가 춤추고 있었고 그것마저도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돌아봤다. 벽장에는 고모의 옷가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은 채 포개졌고 접힌 편지 봉투 하나가 책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내게 익숙한 글씨체가 아니었다. 내 사랑하는 조카들에게라고 시작되는 봉투, 그것조차 내가 아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다. 누군가 더 있다. 그 불안한 진실이 나를 흔들었다. 고모의 흔적이자 이제는 고모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이었다. 불현듯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 밖에서 시끄럽게 이어지는 대화, 내가 모르는 이름들, 내가 모르는 관계들. 고모의 장례식과 이어진 이 불청객. 그리고 그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갈 것만 같은 평온함. 며칠이 지났다. 고모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시골 마을의 고요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기묘한 기류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유산 이야기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고모가 남긴 집, 땅, 그리고 그 유언장의 행방까지 모든 게 안개 속이었다. 특히 그날 장례식장에 나타난 또 다른 조카라는 여인, 수진. 그녀는 계속해서 고모와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했고 나와 어머니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모님이 생전에 저를 많이 아끼셨어요. 도시로 부르셔서 따로 살기도 했고요.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일까?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고모의 집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먼지가 내려앉은 가구들, 오래된 책들, 벽에 걸린 고모의 사진들. 그 어느 것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거실 한편 벽지를 손질하다가 벽의 한 부분이 이상하게 들떠 있는 걸 발견했다. 손톱 끝으로 살짝 벗겨내자 그 아래에 금이 가 있는 조그만 틈이 보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망설임 끝에 망치를 들고 조심스레 벽을 두드렸다. 툭,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박혀 있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현금 다발. 그것도 꽤 큰 금액. 그리고 그 밑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다이어리, 낯선 이름이 적힌 쪽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뭐 하세요? 수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현금 다발로 옮겨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건 뭐죠? 그쪽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말끝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낯설만이 아니라 경계와 불신이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곧장 전화를 걸더니 삼촌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모의 집에는 평소 연락조차 잘하지 않던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모가 이런 걸 숨겨놨을 리 없어. 혹시 네가 먼저 찾아냈다고 혼자 가지려는 건 아니겠지? 이거 원래 유산 목록에도 없던 거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나눠야지. 모두가 벽 속에서 나온 그 상자 하나에 매달려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싸움터가 됐고 서로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고모의 사랑과 관계를 두고 감정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고모는 생전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감추기 위해 이 벽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막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모의 뜻과 달리 이제 이 집은 싸움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밤 모두가 떠나고 조용해진 집. 나는 상자 속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네가 진심이라면 이걸 끝까지 지켜내길. 그리고 고모의 익숙한 필체로 적힌 이름. 정혜. 내가 평생 불러왔던 고모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단순한 유산이 아닌 고모의 숨겨진 사연과 진심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어두운 얼굴로 다시 모인 친척들 앞에서 나는 상자 속 쪽지를 조심스레 꺼내 보여주었다. 고모의 필체가 분명했고 그 짧은 문장이 주는 무게는 말보다 컸다. 네가 진심이라면 이걸 끝까지 지켜내길. 말을 읽는 내내 목이 메었다. 다들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건 유언장이 아니야. 그냥 쪽지일 뿐이잖아. 법적 효력도 없고. 진심? 웃기고 있네. 그 돈 공평하게 나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언성이 높아졌다. 누군가는 돈의 액수를 계산했고 누군가는 쪽지를 훔쳐보려 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벽장 안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건 내가 본 적 없는 고모의 오래된 철제 일기장이었다. 이건 고모가 생전에 나에게 맡겨둔 거야. 너한테 전해주라고. 어머니는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짧은 기록들이 날짜별로 남겨져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부분, 수진이를 데려온 날. 내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이. 정혜는 알까? 내가 오래도록 감춰온 마음을. 유언장을 썼다. 하지만 너무 일찍 드러나면 모두가 상처받을 거야.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고모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약한지, 자신의 죽음이 남긴 무게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래서 진짜 유언장을 숨겼다. 그리고 그 유언장이 존재하는 곳의 단서는 마지막 일기장 한 귀퉁이에 쓰여 있었다. 그 아이들이 싸우지 않길. 내가 사랑한 이 집, 그리고 이 벽 너머 어딘가에서 그 마음이 닿기를.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고모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고모는 진심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벽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른 벽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텅 빈 소리. 손끝에 느껴지는 이질감. 그 안에 얇은 상자가 하나 숨어 있었다.
조심스레 꺼낸 봉투. 그리고 그 속에는 진짜 유언장이 있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는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나의 유산은 내 재산이 아닌 내가 사랑한 기억이다. 내 집은 정혜에게, 수진에게는 내 통장 잔액 전부를,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너희에게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책임을 남긴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이다. 내가 이 모든 걸 남기는 이유는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서로에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 순간 방 안은 말없이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고모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그 따뜻한 눈빛, 묵묵히 곁에 있어주던 손길. 이른 아침 고모의 집에는 다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낡은 마루판에 햇살이 스미고 묵은 공기 위로 새소리가 얇게 내려앉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 벽 앞에 섰다. 며칠 전 그 안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은 가족들 사이에 파란을 일으켰고 유언장이 공개된 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질문 하나는 남아 있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 고모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검소한 분이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소박한 밥상, 헌옷을 기워 입던 모습,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던 손끝. 그런 분이 왜 벽 속 깊이 돈을 감춰야 했을까? 어머니는 말없이 내 옆에서 방바닥을 쓸고 있었다. 그 돈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남은 게 없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 돈은 분명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숨겨진 것이었다. 그걸 찾는 게 고모의 진짜 마음을 아는 길이라면 나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오후 고모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양복 차림에 반듯한 머리, 왼손에는 고모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혹시 이 집 조정의 씨댁이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고모를 아셨어요? 내가 묻자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네. 오래전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말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떤 사업이었죠?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은 정혜 씨가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겁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남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태워야 하는 건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모가 숨겨온 돈. 그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이 남자. 그 역시 무언가 감추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돈은 교환의 결과였어요. 정혜 씨가 지키고 싶었던 것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이 진짜 조카라면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떠났다. 남겨진 나는 점점 더 깊어지는 고모의 비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모의 방 안을 뒤적였다. 책상 서랍 하나하나, 낡은 장롱 틈새까지 무언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리고 책상 아래쪽 깊은 서랍에서 작은 금고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비밀번호는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고모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숫자 1980 내가 태어난 해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뚜껑. 안에는 얇은 봉투 몇 장과 오래된 통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계약서 한 부가 들어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통장은 서울의 한 투자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잔액은 눈을 의심할 만큼 컸다. 한눈에 봐도 시골 할머니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금액. 계약서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고모의 서명. 내용은 단순했다. 신탁금 전액은 수진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보호, 이후 지급 여부는 위탁자 재량. 숨이 턱 막혔다.
수진. 그녀가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라 고모가 오랫동안 보호해온 존재였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수진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들었을까? 그걸 찾았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왜 이걸 숨겼던 거야? 이제야 말해줄 거야? 고모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도 몰랐어. 고모가 이런 걸 준비했을 줄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냥 고모가 날 불쌍히 여겨 데려다 키운 줄만 알았어.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고모가 숨겨둔 거래. 그건 돈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통장과 계약서를 들고 가족들 앞에 섰을 때 모두는 또다시 술렁였다. 이건 유산이 아니야. 그냥 고모가 개인적으로 숨겨둔 거겠지. 그런데 왜 계약서에 수진 이름이 있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생긴 거야? 말이 오가는 사이 고모의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흰 셔츠에 검은 가방을 맨 중년 여성. 그녀는 다짜고짜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조정혜 씨의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다. 이 돈은 거래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조정혜 씨는 오래전 한 사람의 채무를 대신 안고 그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는 가족 중 한 명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고모가 감춰온 돈. 그건 누군가의 과거를 덮기 위한 희생의 결과였고 그 대가를 고모는 평생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아무 말 없이 감췄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의 벽은 돈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회계 담당자의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그 채무자는 가족 중 한 명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의심과 불신, 놀람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피한 건 바로 삼촌이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혹시 고모가 대신 떠안은 빚이 삼촌 것 맞죠? 그 순간 삼촌은 털썩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거칠게 섞였고 두 눈이 붉게 충혈됐다. 20년 전이야. 그가 입을 열었다. 사업한다고 서울에 나가서 큰 돈을 빌렸어. 당연히 망했지. 그때 나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정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빚을 갚아줬어. 조건이 있었지. 가족들한텐 말하지 말 것. 특히 너희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렇게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숨죽인 표정, 그리고 마른 입술.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그게 어떤 짐인데 정혜 혼자 그걸 어떻게 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고모가 그 벽 속에 돈을 숨긴 이유. 그게 상속이 아닌 무언가를 용서받지 못한 이야기로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누구도 모르게,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유언장에는 그 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수진에게도 나에게도. 그 돈은 정혜라는 사람의 조용한 희생이자 누군가를 살려낸 손길이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고모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들의 실수는 내가 대신 안고 갈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진심은 그런 거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고모의 집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숨기기 위한 고요가 아니었다. 용서의 고요, 그리고 고모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았다.
이제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두자. 고모가 남긴 마음, 우리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고모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문서가 아니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럴 리 없다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원래는 다른 유언장이 있었대. 그 유언장 누가 가져갔다는 말도 있고 마지막까지 고모님이 어떤 사람을 따로 불렀다더라. 나는 귀를 의심하며 고모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동안 마음을 정리하겠다며 열쇠를 돌려준 수지는 지금은 서울로 돌아가 있던 상태였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작은 구멍가게에 들르자 노부부가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건넸다. 정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노인은 뭔가를 기억하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그 이름 성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고모랑 좀 특별했어. 오래전부터. 성민. 낯선 이름. 그 이름 하나가 다시 모든 퍼즐을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고모의 낡은 전화기를 꺼내 통화 목록을 뒤졌다. 가장 마지막 바로 병원에 가기 전날. 성민이라는 이름 아래 저장된 번호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는 고모 조정혜 씨의 조카입니다. 혹시 고모님과 최근에 통화하신 성민 씨 맞으시죠? 상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쪽도 결국 찾게 됐네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많은 걸 내포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그를 만나러 나섰다. 그는 마을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조용한 서재 겸 작업실에서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가죽 노트와 잉크 냄새가 섞인 묘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차를 내주며 대화를 시작했다. 정혜 누나는 저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직접 넘기지 못하고 떠나셔서 저도 그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그 유언장이 어디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졌어요. 며칠 전 누군가 제 작업실을 엉망으로 뒤졌고 그 안에 있던 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몸이 굳었다. 누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정혜 누나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긴 분이에요. 그 유언장 말고도 어딘가에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고모가 생전에 자주 가던 마을 작은 도서관의 다락방 열쇠를 내밀었다. 그곳에 정혜 누나의 마지막 노트가 있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고모를 다시 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 가족이 알지 못했던 고모, 마을이 알고 있던 고모,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엮고 있었던 숨겨진 유언장의 진실을 향해 마을 도서관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해질녘의 햇살이 긴 창을 타고 길게 누웠고 천천히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도 그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열쇠를 들고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먼지 낀 공기와 오래된 나무 향이 먼저 다가왔다. 그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고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묵직한 금고가 놓여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고모의 필체로 적힌 노트 한 권이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읽을 사람이 진심이길. 그 말로 시작되는 노트에는 고모가 평생 숨겨왔던 사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어느 날 성민이가 찾아왔다. 다리도 불편하고 말도 느렸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면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내가 가진 건 집 하나뿐이었지만 그 아이가 여길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성민.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고모가 생전에 유일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었다. 노트의 중반부엔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는 듯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문서 하나 때문에 예전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 중 일부가 날 찾아왔다. 그때부터 나는 유언장을 2개로 나누어 작성했다. 진짜와 보여주기 위한 것. 내가 죽은 후라도 진심만은 꼭 전달되길 바라며.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욕심도, 기억도, 그리고 세상의 시선도. 그날 이후 고모는 성민이라는 존재를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유언장 속 이름에서조차 그의 흔적을 지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래된 수군거림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도서관을 나와 근처 오래된 찻집으로 향했다. 거기엔 고모와 자주 다녔다던 한 마을 아주머니가 있었다. 정해 그 사람 혼자 많이 싸운 사람이었지.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성민이라는 아이, 사고로 부모 잃고 많이들 꺼리던 애였어. 다들 모른 채 했는데 정혜는 그 아이를 집에 들였지. 그게 언제부턴가 사람들 눈엔 이상하게 보였고 결국 말도 많았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 속 고모의 문장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그걸 숨기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끝까지 사람들의 시선과 싸우며 누군가의 이름을 지워가며 지켜내려 했던 것이다. 노트의 마지막 장. 고모의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짜 유언장은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이들을 향한 내 선택의 증거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이걸 끝까지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이 싸움이 점점 더 진심과 의도를 마주하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성민을 향한 시선이 또 한 번 흔들릴 거란 예감이 들었다. 성민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한 기색도 비쳤다. 노트 읽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책장 안쪽으로 손을 뻗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했던 유언장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왜 숨겼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문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다시 누군가 날 의심할까 봐 무서웠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고모의 돈을 노렸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민은 고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언제나 조용히 있어야 하는 그림자처럼 취급되어 왔다. 고모조차도 그를 위해 이름 없이 기록 없이 사랑을 남기려 했다. 나는 유언장을 조심스레 펼쳤다. 거기엔 이전에 공개된 문서와는 전혀 다른 고모의 손글씨로 가득한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내 집과 통장, 내 삶에서 나온 것들 모두. 그건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2사람. 정은 그리고 성민. 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날 지켜주고 있었다. 이 유언장은 돈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는 문서다. 성민에겐 내가 평생 속삭이기만 했던 가족이라는 말을 남긴다. 눈물이 났다. 읽는 내내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말투로. 그 문서의 끝에는 이 유언장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할지에 대한 고모의 마지막 지시가 적혀 있었다. 내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유언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나는 조용히 유언장을 접었다. 그리고 마을 회관의 모든 사람을 모았다. 이제 고모의 진짜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할 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나는 유언장을 낭독했다. 하나하나 고모의 말 그대로. 누구는 고개를 떨궜고 누구는 눈물을 훔쳤다.
가족들 중 몇몇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더는 성민을 의심하지 않았다. 유언장이 끝나자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고모의 유언장은 모두가 아는 진실이 되었다. 그날 밤 고모의 집에서 성민과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별빛이 내리고 벽 속엔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없었다. 이 집 어떻게 할래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모가 자주 말하던 문장을 떠올렸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살아야 해. 당분간 같이 있어요. 고모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 집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조용한 웃음이 피어났다. 고모의 유언장이 공개되고 나서 며칠 마을은 조용했다. 눈에 띄는 갈등도 목소리도 없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 들른 나는 주인을 통해 이상한 말을 들었다. 그 삼촌 있잖아. 그 양반 요즘 자꾸 이 집 주변을 기웃거린다며. 그뿐만이 아니야. 조카 하나는 성민이한테 뭐 맡긴 거 없냐고 물었다더라. 그 말의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날 밤 고모의 집 대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 집 원래 정에 혼자 거둘 수 있는 집 아니었어. 누가 진짜 상속자였는지 곧 드러날 거다. 익명의 글씨. 하지만 필체는 익숙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떼어냈다. 그 다음 날 고모와 가장 가까웠던 친척 중 한 명, 큰고 모부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한 차림에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정혜가 예전에 내게 맡긴 서류가 하나 있어. 그게 아마 지금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봉투를 건네받기 직전 그의 뒷말은 너무도 뚜렷했다. 대신 고모 통장에 남은 돈 절반. 그걸 우리 쪽 몫으로 해주면 깔끔하게 끝나.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봉투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물었다. 그 서류 원래 고모가 뭐라고 했죠? 그는 눈을 흘기며 답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내게 연락하라고 했지. 그때 나 정혜한테 큰 돈 꿔줬거든. 그 돈 아직 못 받았어. 이참에 정리하자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모가 생전에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 집의 재산을 협상의 칩으로 쓰고 있었다. 그날 밤 성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고모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남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욕심이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봉투를 넘겨받았다.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있었지만 고모가 그 안에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야만 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서류 몇 장과 고모의 필체로 적힌 짧은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다. 이건 언젠가 내가 너무 약해졌을 때의 기록이야. 그날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든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남긴다. 메모의 글씨는 조심스럽고 작았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서류에는 차용증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 대부분에는 김태훈 고모의 형부, 그러니까 큰 고모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년 전부터 5년에 한 번꼴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 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심지어 한 장에는 고모의 수기로 가족 간의 신의로 보관이라며 원금 상환 면제를 암시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그건 고모의 진심이자 동시에 이용당했던 증거였다. 나는 그 문서를 들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보여드렸다.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서류를 넘기다. 결국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정혜가 이걸 다 혼자 감당했단 말이야. 이 집을 그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준 사람 없었어. 근데 다들 고모가 떠나고 나서야 자기들 몫이라고 권리라고 목소리를 키우잖아.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고모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가장 깊이 상처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꾹꾹 눌러담아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 조용히 남겨놓았던 것이다. 며칠 후 성민은 고모의 낡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2023만 317 통화 녹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고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 돈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더는 못 줘. 정말로 이제는 그만 좀 해줘. 이어 들리는 낮고 건조한 남성의 목소리. 너도 알고 있잖아. 그때 내가 입만 열면 너도 성민이도 마을에 발 못 붙이게 되는 거. 정말 그럴 거야? 가족이니까 참아준 거야, 정혜. 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쫓겨났을걸? 녹음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고모가 생전에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결국 서류와 녹음 파일을 모두 정리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더는 고모의 희생을 조용히 지나간 이야기로 둘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고모가 끝까지 감춰야 했던 진심을 더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며칠 후 나는 고모의 차용증과 통화 녹음을 모두 복사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 담당 변호사는 몇 장의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 고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민사 절차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걸 통해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고모가 얼마나 조용히 무섭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한테라도 알리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결국 제일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며칠 후 나는 고모의 유언을 함께 낭독했던 마을 회관에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렀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 그리고 조심스레 올린 내 목소리. 여기에 있는 건 고모가 생전에 겪었던 일의 일부입니다. 고모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빚을 떠안고 그걸 감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고모를 사랑했다고 말해온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진심을 침묵의 조건으로 만들었고요. 순간 회관 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이어 고모의 통화 녹음을 틀었다.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했고 그 안에 담긴 정혜의 떨림과 체념은 모두를 조용히 만들었다. 그리고 통화 속 상대, 그 목소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던 큰 고모부와 정확히 일치했다. 고개를 숙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고모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사랑한 사람의 욕심이다. 회관을 나서는 길,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정말 몰랐어. 정혜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우리는 그냥 다들 조용히 지나간 줄만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돼요. 더는 그 희생을 침묵 속에 묻지 말아주세요. 며칠 뒤 나는 성민과 함께 고모의 낡은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저녁 해가 물들고 있었고 고모가 늘 앉아있던 작은 소파 위에는 한 송이 꽃이 놓여 있었다. 성민은 조용히 말했다. 정혜 누나는 늘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늦더라도
끝까지 사랑이 이기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고모의 유품 중 마지막으로 남겨둔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고모의 손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가족이란 함께 울고 끝까지 기억해주는 사람들이다. 그 문장을 조용히 읽고 나는 노트를 덮었다. 고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모든 갈등이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질문 하나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고모가 왜 그렇게까지 그 돈을 벽 속에, 계좌 속에 숨겨야만 했던 걸까? 그러던 중 성민이 고모의 오래된 책장 정리를 하다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앞면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건 마지막에 만약 꼭 필요할 때만 열어.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 그리고 도시의 로펌 명의로 된 위임장이 들어 있었다. 계약서 상단에 쓰인 이름은 낯설었다. 장도혁. 기억에 없는 이름. 고모의 일기장이나 노트 어디에도 없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조정에는 장도혁이라는 인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위탁받고 있었고 그 대가로 매년 보고서 형태의 문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계약의 명목은 단순했다. 신탁 관리 및 보호 비용.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다. 고모는 누군가의 무언가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곧장 성민과 함께 계약서에 적힌 로펌을 찾았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사무실. 로펌의 대표는 오래전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사건, 지금도 저희 내부에서는 절대 외부에 언급하지 않는 건입니다. 조정혜 씨는 사실상 대리 보호인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누구를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의 이름을 조용히 건넸다. 장재희라는 아이입니다. 현재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생전에 조정혜 씨와 깊은 관계였죠.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고모가 남긴 유산은 단지 가족 안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삶 전체를 대신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 이름, 심지어 신뢰까지 모두 내던졌던 것이다. 로펌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를 통해 우리는 장재희라는 아이가 머물고 있다는 보호시설을 찾았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 한적한 시골 마을 언덕 위. 하얀 벽과 낮은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동체. 시설 담당자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고모의 이름을 말하자 표정이 바뀌었다. 정혜 씨 자주 오셨어요. 항상 조용히 와서 한참을 앉아 있다 가셨죠.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지만 그 눈빛은 정말 가족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순간 고모가 그 집에서 조용히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표정. 그게 바로 이 아이였던 거다. 우리는 작은 상담실에서 한 소년을 마주하게 됐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었다. 정혜 할머니랑 친했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항상 과자랑 책을 가져오셨고 나한테만 제희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 이름 엄마 말고는 아무도 안 썼거든요. 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끔 누가 날 보러 오는 게 창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가족 같은 느낌? 가족이 뭔지 잘 몰라도 그 순간 나는 고모가 남긴 계약서 한 줄을 떠올렸다. 장재희의 삶이 내 이름으로 안전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고모는 이 아이를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완벽히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토록 조용히 했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을까? 그 해답은 로펌이 보관 중이던 또 다른 문서에서 나왔다. 10년 전 장도혁이라는 남성이 사망하면서 고모가 아이의 법적 보호인으로 임시 등록되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장도혁의 배우자, 즉 제2의 어머니 장수연은 고모의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그녀는 어느 날 돌연 연락을 끊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의 사고와 함께 제2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고모는 그 누구보다 그 아이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는 이유였다. 성민은 말했다. 고모는 가족이라는 말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봤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도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다. 고모에게 가족이란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 든 계약서와 보호인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안에 수십 번 반복된 문장 하나가 자꾸 눈에 걸렸다. 이 내용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 고모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이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을까? 단지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고모는 아마 제이가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탁되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냈다고 느끼길 바라셨을지도 모르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제이를 다시 찾았다. 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내가 언제 원하든 볼 수 있어. 고모가 남긴 것들, 그리고 그녀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기억만 해줘. 고모가 널 아주 많이 아꼈다는 것만. 제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저 이제 어디로 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고모는 어디에도 그를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고모의 일기장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한쪽 노트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다. 제이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말 것. 그 아이가 세상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모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보호했던 것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 자체였다는 것.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사실조차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고모는 끝까지 자신을 감추며 그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제이는 마침내 스스로 물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남긴 건 뭐예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억이야. 넌 사랑받았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어.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고모는 충분했을 거야. 그 말에 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모가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던 벤치 쪽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고모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다. 고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가족이란 내 이름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안다. 고모의 유산은 집도 돈도 계약서도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건 누구의 이름에도 담기지 않을 그 사람만의 온기와 책임이었다. 고모가 남긴 건 결국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책임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야기가 끝나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름 하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